사회적 진보를 위해 앞장서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 방송의 게스트를 위해서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대통령실 만찬 초대받지 못한 당신. 네, 뉴스엔진에서 초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뵙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 뉴스엔진의 첫 출연이시기도 하고요. 또 요즘 너무 핫한 그 인물이신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뉴스엔진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건강한 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유튜브 방송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요새 이제 너무 가짜 뉴스도 횡행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주장들도 팽배해 있어서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아가는데 뉴스엔진이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 우측에 지금 이제 전체 화면에서 좀 보였을 것 같은데요. 복면을 쓰고 계신 분이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좀 흠칫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김종혁 최고위 나오신다고 예고를 딱 했더니 뉴스엔진의 열혈 팬께서 내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내가 직접 나와야 된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름하여 복면 국민 패널. 너무 어렵죠? 복면 국민 패널. 그래서 저희가 복국패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복국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복국패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히 김 최고위원을 만나게 되어 네, 더욱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오늘 가장 뉴스의 주인공인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오늘 어떤 말씀 하실지 네. 저도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복국패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뉴스엔진에서는 이제 패널분들께 직접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복면을 쓰신 국민 패널 한 분씩을 모실 거거든요. 좀 재밌는 시도죠? 재밌네요. 네. 처음 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제 밑으로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 뉴스엔진 공식 이메일 주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 신청하시면 이렇게 우리 김종혁 최고위 가까이서 보실 수 있는 기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영광입니다. 예, 옛날에 영화에 그 쾌골조로라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복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왠지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뭔가 좀 벗겨서 얼굴을 뵙고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또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 가위바위보에서 같습니다. 지면은 벗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데요? 그러면 오늘 방송 끝까지 보세요. 저희가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 뉴스엔진 김종혁 최고위와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9월 5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우리 김종혁 최고위의 발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의료개혁과 관련된 발언인데요. 김종혁 최고위께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적극 찬성한다. 또 의료개혁을 어렵게 시작했으니 꼭 성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년 2,000명씩의 의사를 늘리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신뢰를 상실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김 최고께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 또는 어떤 부분에서의 의료개혁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제 의료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적극 지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지만 그게 지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더 심각해진 것이 문제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의료 개혁이라고 얘기할 때는 네.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 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있어요. 네. 그 의사분들께서 전부 다 쉬운 쪽으로 가시잖아요. 성형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용 같은 거, 피부과 기피과가 있죠. 이런 네네. 쪽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응급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술을 하게 되는 산부인과라든가 네. 아니면 외과 이런 데 잘 안 가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서 목숨을 걸고 수술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또 잘못되면 소송에 걸릴 위험도 있고 의료소송에 부담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의보수과는 오히려 그 성형이라든가 피부과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에 이쪽에 위험한 수술 분야에 있는 분들은 돈을 못 벌고 의보수과가 낮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안 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교통통신 같은 게 발전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다가 바로 KTX 타고 서울로 오세요. 네네네. 그리고
동네 병원을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어지간하면 뭐 나 대학병원 가지라고 대학병원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네. 쉽게 의료 전달 체계가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이런 걸 건너뛰어서 1차가 아니고 그냥 바로 3차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는 바로 큰 병원 가버리죠. 그렇죠. 네, 네.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랬죠. 맞아요. 그 지방에서 바로 서울로 헬기 타고 오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 그때 의료계가 열받았죠. 부산의대가 뭐냐, 뭐 지방 의료를 살려야 한다더니 이게 뭔 소리냐 이런 네. 얘기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처럼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병원의 그 의료 개혁의 문제는 네. 의료 인력의 문제도 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정부가 밝힌 그런 의료 개혁은 네. 인원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한 해에 2,000명씩 올리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 인력이 한 10,000명 이상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 인력이 지금 부족한 필수 의료 인력으로 가기도 네. 하고 또 지방으로 가기도 할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이게 구조가 안 바뀌면 이분들이 다시 또 그 피부과라든가 성형외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분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갈 거라는 네, 장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지금 구조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런 것을 전제로 할 때 네. 문제는 그러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건데 제가 듣기에는 그때 이제 그 조경 복지부 장관하고 네. 그 저희 당 연찬회를 할 때 네.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장상윤 수석이 왔을 때 이분들이 얘기하기를 저희들이 다양한 곳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2035년까지 약 15,000명이 부족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15,000명 중에서 일단 10,000명을 충원을 하는데 네. 10,000명을 충원을 하려면 이 의사 교육을 받고 나서 5년 정도는 더 지나야지 의사가 완전히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양육의 기간이 있죠. 육성하는 그렇죠, 기간이. 그렇죠. 예, 인턴 레지던트 한 6년 걸리잖아요. 네, 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한 5년을 단위로 해서 10,000명을 2,000명씩 잘라내야지 그러면 10,000명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주먹구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3년 전에도 의료 개혁을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지지멸면하게 좀 끝난 게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윤 대통령은 이번에 좀 리스크를 안더라도 오랜 시간 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또 의사 인력 수급 추계 보고서를 보니까요, 2021년의 수준으로 지금 현재 의사들의 업무량이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회가 지금 계속해서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35년에는 의사가 한 27,000명 정도 부족하다라는 보고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0명과 네. 27,000명 또 이게 네. 약간 차이가 나긴 네네. 하지만 근데 주장을 그렇다면 하죠. 사실 2,000명의 의대 증원은 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의료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개혁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 의료 개혁을 그 철도 노조 파업을 다루는 방식이나 화물연대 노조 파업을 다루는 방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굉장히 공감 가네요. 네,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뭐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 있어라고 네.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과거에 우리도 알다시피 1981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서 관제사 노조가 파업을 했어요. 그때 한 10,000몇 명이 파업을 했는데 네. 바로 11,000명을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관제사 노조, 그러니까 그 비행기 뜨는 관제사들이죠. 관제사 노조의 파업을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1984년도에는 벌써 한 40년 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영국의 대처 수상이 탄광 노조가 파업을 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를 했어요. 이 탄광 노조가 그때는 실제로 테러까지 있어서 네. 그 의원이 죽었나 그래요. 테러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네. 온 도시가 마비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대처 수상이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탄광 노조의 파업을 정리를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그 영국 병을 치유했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뚝심 있게 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료 개혁과 다른 어떤 탄광이라든가 관제사라든가 철도 파업과 다른 부분들은
이것은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생명에 연결돼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민감한 문제일 수 있죠. 조금 네, 더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내가 이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의료 개혁의 성과는 10년, 15년 뒤에 나올 겁니다. 네. 그렇죠? 그게 그 방향이 옳다면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응급실을 가지 못해서 혹은 치료를 받지 못해서 내가 죽게 되겠어. 혹은 네. 내가 병이 악화돼서 굉장히 심각해. 자, 그럼 10년이나 10년, 15년 뒤에 있을 그런 개혁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던져도 돼. 아, 그렇죠. 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국민이 몇 분이나 될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네, 네. 아니, 저는 네. 없다고 봐요. 네, 네, 제 맞아요. 가족이 만약에 의료 개혁 때문에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의사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서 내 가족이 죽게 생겼다. 네. 그러면 저는 그걸 참고 있을 수 그렇죠. 있을까요? 용납할 수 없죠. 네.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런 것을 그 제3자로 보면 그렇게 갈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되면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개혁이 의료 개혁이라는 것들이 다른 어떤 파업, 철도 파업이라든가 이 화물연대 파업처럼 그렇게 내가 그냥 밀어붙이면 네. 돼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하고 세련되게 그리고 당장 이것이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면서 타협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던 발언 중에서 이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 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책임론이 조금 이제 지금 대두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료계와 야권이 논의 전제를 제시한 관계부처 장관의 경질 이것을 어떻게 보면 협상의 명분으로 제공하면서 추석 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의협에서는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협상이 진행이 되더라도 실효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책임론을 우리 여당 지도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를 흠집만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외부의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국회의원들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왔어요. 대통령실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장관, 그 조규용 장관,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그 교육부 장관이 왔어요. 네. 거기서 이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온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왔는데 와서 사실은 거기서 있었던 의원들이 설득이 되기는커녕 네. 너나 없이 질문을 하면서 도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당신들의 보관이 뭐냐라고 얘기를 막 쏟아넣었어요. 거기는 뭐 비윤이니 친윤이니 가릴 것 없이 공격을 했는데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잘. 예를 들면, 당장 이제 3,000명이 유급을 하게 되면 네. 군의관하고 공중보건의가 못 나가게 될 텐데 맞습니다. 네, 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저희도 그게 고민이 돼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인들은 그럼 군의관 없이 군인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훈련하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 자주 빠질 수 있는 그런 직군에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우리 아들들이 군대에 가서 저도 제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 군의관들이 다 없다. 지금 추석 때도 마찬가지예요. 추석 때 군의관들을 다 불러들인다. 추석 때는 그럼 군인들은 아프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낙도라든가 그런 시골에 이제 공중보건의들이 가는데 네. 이 사람들이 파견이 안 돼서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전혀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네요. 그런 부분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저기도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고민을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3,000명이 만약 유급이 되면 네. 이번에 3,000명 유급된 사람과 원래 뽑던 3,000명에 1,500명에서 4,500명, 그러니까 7,500명이 같이 수업을 받게 되는데 네. 3,000명이 받던 수업을 7,500명이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주호 장관은 별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근거는 무슨 근거예요? 이게 예과니까 본과와 달라서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다들 저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건가? 그게 어떻게 수업이 되겠습니까? 복국회에서 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사실 뭐 의료개혁에 대한 문제가 많은 국민들이
참 울분도 토하고 국민들 기대에 부응해가지고 출발했는데 네. 제대로 어떤 결론도 나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국민 피로도는 극해지고 아, 그건 맞아요. 또 두 번째는 또 예측 가능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불안이 너무나 큽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더 하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네네. 지금 우리 제가 오늘 뭐 보국회로 나왔습니다만 네.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누구도 용산에 방울을 달지 않았는데 고양이 방울을 달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김최고 의원이 그런 용감하게 발언을 하셨죠. 네. 발언을 하고 네. 할 말 하고 이러면서 그나마 그래도 국민들이 그나마 좀 약간 속이 좀 조금, 시원했다. 좀 시원했다. 네네네. 또 책임질 사람 예를 들자면 네. 우리 그동안 뭐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네네. 또 최상경 사건이라든지 네네네. 또 이정섭이 그런 문제 선거 때 일어났던 많은 네. 문제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책임져야 된다는 말을 하기가 상당히 여당 내 최고위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 국민 모두는 한결같이 그래도 할 만하는 당이 되었구나. 네, 네. 그 점에서 저는 오늘 복국패로서 오늘 패널로서 너무 좀 고맙기도 하고 격려도 해드리고 싶어서 네.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상당히 감사한데요. 사실은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저는 그렇죠. 새벽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게 사태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고 추석 때 만약에 정말로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떡할 겁니까? 네, 네. 지금 최상병 한 명의 죽음을 놓고 온 나라가 지금 1년 내내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의사들이 응급실에 없어서 만약에 사고가 몇 건이라도 터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마 저 사람들 민주당 무슨 짓 하겠습니까?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사람들한테 살인 정권이라고 그러면서 선전선동을 해서 길가리로 쏟아져 나올 게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거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또 아무 우리 김 최고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제 네. 보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도 경질론에 힘을 보태서 경질을 해야 그렇죠. 되는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이런 오세훈 시장도 그런 말씀하시고 나경원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까도 참 방울 달기가 쉽지 않았는데 네. 다시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예, 왜냐면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그 어떤 특정 차관 한 분하고 뭐 관계가 좀 얼굴도 몰라요. 제가 무슨 아무런 감정도 없고 네. 그런데 이거 이렇게 그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 안 되니까 네. 그렇다면 누군가는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책임을 지는 거는 저는 대통령의 그 담화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밑에서 보고를 했으니까 알겠지. 밑에서 보고를 하면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의사들 항복하고 나올 겁니다. 네, 네. 이런 보고를 계속 하니까 대통령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발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야, 대통령이 너무 현실을 모르고 계시다. 응급실 상황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게 만든 책임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건 담당 관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의사들을 설득을 해서 끌어내던가 네. 아니면은 국민 여론을 제대로 만들어 갖고 같은 편이 되게 하든가 네. 그것도 하지는 못하고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서 욕먹게 만들고 그러면 책임 있는 관료라면 자기가 그만둬야죠. 이 사태가 됐는데 미안해서라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계속 버티고 있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 오늘 방송 나가고 나면 우리 김종혁 최고위의 인기 더 올라가겠는데. 아니 저는 뭐 지금 이런 속이 푹 얘기 시원하시는 방송에서 분들 많은 것 계속 같아요. 했어요.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 김채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걸 네. 계속 좀 주창하셔가지고 네. 좋은 결과가 있고 국민들이 그나마 좀 위로도 받고 또 신뢰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제 협상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한쪽 파트너가 신뢰가 무너졌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전공의가 무대 앞으로 나오지 않겠다는데 그래도 뭔가 전공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된다. 네, 신뢰가 있어야지 협상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좀 더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복국회의 한 사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2,000명에 대한 그 기준은 깨졌어요. 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그때 저희한테도 와서 2,000명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절대적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어떤 어떤 의원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절대적이라는데 왜 그럼 올해는 1,500명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뭐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뭐 예외 조항이고 그러면 그 절대적이라고 해놓고서 예외 조항을 두면 다른 때는 예외 조항을 못 둡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을 못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뭐 본인들은 뭐 무슨 시뮬레이션 뭐 의료 수계 추계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지만 네, 네. 그것들을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뢰는 깨진 거고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의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정말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제가 의사분들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네. 메르스 터졌을 때, 그 발언 봤어요. 네. 네, 네. 뭐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의사분들. 네. 그래서 정말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살신성인하고 계시다라고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의사들은 또 이기적이다, 니들만 안다, 이렇게 또 비난을 받고 있어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몇 년 전에 그렇게 헌신적이라고 칭찬받았던 의사들과 지금 비난받는 의사들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네. 같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서 비난, 칭찬도 받는 거고 네. 또 자기들 밥그릇이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또 다툼이 벌어져서 네. 이기적이라고 비판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어떤 특정의 집단을 무슨 이기적이고 니들이 나쁜 놈이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그건 옳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 문재인 정부 때 지긋지긋하게 봤습니다. 예? 무슨 네. 뭐 죽창가를 부르고 일본 불매운동 하자고 하면서 맞아요. 그거를 하지 않는 우리 국민들은 이거는 토착 왜구라고. 그러니까 내 편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예, 자기 나라 국민들을 토착 왜구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문재인 정부. 네. 그리고 자기들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책 지지하지 않으면 니는 모두 투기꾼이라고 몰아붙이고 자기들의 부동산 정책 비판하면 우리를 투기꾼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다음에 무슨 자기들 지지하지 않으면 틀딱이니 무슨 뭐 꼴통 보수니 하면서 가스통이니 뭐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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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을 그렇게 갈갈이 찢어놓은 그 정권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 지긋지긋해서 바꾼 거 아닙니까? 근데 바꾼 우리 정부에서 또 특정의 직군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네. 앞으로 다른 뭐 여기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든 검찰이든 뭐 판사든 뭐 의사든 변호사든 뭐 어떤 사람이든 혹은 기업인이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걔들 이기적이야 걔들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딱지 붙이는 거 이거 옳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다른 생각을 표출하는 태도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그거 옳지 않고 그래서 네. 제 드리는 말씀은 의사분들 네. 그렇게 공격받아서 열받았던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보기에 아니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네. 거기서 10,000명 이상 늘리면 의료 수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그거는 또 어떡할래?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들의 이의 제기도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흰 가운 입고 졸업식에서 선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들의 생명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네. 라고 선서하고 의사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도 물러서고 한 발 물러섰고 또 여당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야당도 이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의사분들께서도 이제 대화의 채널로 나와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김종혁 최고위께서 발언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뭔가 이 사태의 국면을 좀 새롭게 맞이했다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발언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이제 물꼬가 좀 터졌으니까 네. 좀 개혁을 위한 정말 뭐 진정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복국패. 복국패 복국패 뭐 들어서는 뭐 할 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복국패의 승인을 받고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체제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식물 대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심 또 당심을 얻고 당 대표가 됐는데 영남 국회의원 또 대통령실에 제대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행동을 못했다라는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그 김기현 대표 체제도 봤었고, 네. 그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 때 제가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저 김기현 대표로 넘어갔고, 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당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저는 봤어요. 네. 그때야말로 정말 수직적 당정 관계였죠. 용산에서 말 한마디 하면 아무 얘기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강서구청 선거잖아요. 네. 강서구청장 선거 저도 패널로 나가서 그 김태우 씨 공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민심이 그렇지 아닙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냥 밀어붙이셨잖아요, 용산에서. 근데 그거를 그냥 당에서 수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 선거를 구청장 선거 하나를 그냥 전국 선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당이 얼마나 곤두박질 쳤습니까? 그게 결국은 본인이 물러가게 된 그런 계기도 되긴 했지만 네. 지금 의료개혁 사태 이게 실마리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유예해야 됩니다. 네.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라고 고위당정회의에서 그걸 던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총리부터 시작해서 안 된다라고 막 공격을 하고 나섰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고 버텼고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현재 여야의정이라는 그런 대화의 채널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한동훈 대표가 그것을 맞습니다.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야당이 그동안 7개월 동안이나 이 사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입 한 번 뻥끗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요 입만 열면 민생해요. 맞아,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네. 그런 얘기는 안 하면 밉지는 않겠어요. 맨날 민생하면서 7개월 동안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쳐도 저희는요 집권당이고 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야당은 자유롭잖아요. 네. 야당은 얼마든지 자기 대안을 낼 수도 있고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네. 그래놓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해서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국민 여론이 막 비등하니까 그때 갑자기 TF를 만들겠다, 뭐 자기들도 끼어들겠다 하면서 그 난리 법석을 떨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가 뭐였어요? 의정 갈등이었잖아요. 이 갈등을 돌파한 게 누굽니까? 근데 그게 무슨 그 제대로 행동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사실은 11년 만에 여당 대표의 회담이 지금 성사가 됐잖아요. 여야 대표회담을 했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11년 만에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야 대표회담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민주당의 계엄령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여야 대표회담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서 그냥 던져본 거잖아요. 네. 뭐 나는 대화를 원해라고 제가 보기엔 생색내려고 그것도 한 거예요. 대통령하고도 회담하고 그다음에 여당 대표하고도 회담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나오자마자 한동훈 대표가 합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랬더니 그때부터 발을 빼기 시작해갖고 코로나도 걸리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코로나 걸렸다고 빼고 생중계하자니까 또 그거 못하겠다고 하고 네. 그래서 생중계를 핑계로 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걸 대표가 생중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받읍시다. 그래갖고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대표 그때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게 최상병 특검법하고 네. 25만 원 주는 거 갖고서 이걸 다 자기가 관철해 낼 듯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 여야 회담하고 나서 그 관철됐습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맞아요. 네. 거꾸로 금투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것들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정했고 네. 그다음에 그 영주권 3년 지나면 투표권 주는 거 외국인들한테 그것도 문제가 있다. 네. 그것도 문제가 있으면 바꿉시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민주당은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관철해 냈어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자마자 그걸 덮으려고 그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엉뚱한 소리 해가면서 다시 판을 깨려고 지금
거기서 무슨 여야 협치 분위기 조금 만들어졌는데 그거 깨려고 지금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게 협치의 의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거기 네. 뭐가 있겠어요, 네, 없어요. 솔직히. 네네. 근데 북극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하여튼 식물 대표라는 데는 일을 안 가고 뭐 우리가 식물이라는 얘기는 뭐 주는 대로 거름 주면 거름 먹고 비 오면 비 오고 햇빛 뜨면 햇빛 쬐고 이러는데 네. 우리 그래도 한 대표는 뭐 전혀 그 기존에 윤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래도 자기 목소리를 내가면서 진행하고 있다. 네. 그리고 절대적인 국민 지지율이 63%란 절대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민의를 대변하는 게 정치다 그러면 결국 민의를 대변하는 한 대표한테 네. 그런 말을 할수록 우리는 우리는 당정 관계가 제대로 서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서로 네. 서로 균형 관계, 네. 협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좀 그 무게추가 잘 맞아가고 있다. 뭐 이런 모처럼 말씀이신 것 뭐 같아요. 국민들로서는 모처럼 속에 우라통 터지는 것이 조금씩 풀려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 녹지 않더라도. 근데 대신 한정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우리 한동훈 대표님도 몰랐다. 김종혁 최고위께서도 나 몰랐는데 라고 했던 대통령실 만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사건 딱 보면서 떠올랐던 게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이준석 대표의 이제 패싱 입당 하고 조금 비슷한 정국이 아닌가? 당대표 패싱 만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사실관계가 좀 달라요. 아, 그런가요? 예, 다른 게 뭐냐면요. 그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많은 국회의원들을 그 토요일, 일요일 혹은 평일에도 불러서 비공식 만찬을 하고 있어요. 만찬이 아니죠.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사적인 있더라고요. 만남처럼 이렇게 예,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번개 미팅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갔다 왔다는 사람 몇 명 알아요. 공개는 안 됐지. 그 공개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왜 네. 공개가 되겠어요? 네네. 근데 가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신대요. 그리고 또 뭐 화도 내고 뭐 묻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좀 답답하기도 할 거예요, 사실. 뭐 여기저기서 본인의 지지도는 안 올라가지, 뭐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지. 그리고 어떤 자기는 이거 개혁이다라고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아닌가?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의구심도 드실 수도 있고. 네. 왜 당에서 저렇게 나오지? 라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하시나 봐요. 네. 근데 아마 어제도, 그저께인가요? 그제도 그 일환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홍준호 수석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네. 자기도 몰랐대요.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대통령한테 같이 차담회를 하면서 얘기 들어보니 그 오후 4시쯤인가에 그 뭐 다 이름이 공개됐으니까 그 윤상현 의원이 전화가 와서 네. 대통령님 뭐 저녁 좀 주세요. 뭐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 마침 대통령이 저녁이 없어서 그럼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같이 왔더라. 몇 명이 같이 왔더라. 이게 뭐 그 설명이에요. 네. 근데 뭐 그게 뭐 공식적인 뭐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녁 먹고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 간 게 윤상현 의원과 2명의 최고위원 그러니까 인요한과 그리고 김민전 네, 김민전 의원이었다. 근데 이 두 분 다 뭐 친한으로 구분되는 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마치 무슨 저 한동훈 대표 패싱하고 다른 그 친윤이라는 최고위원들만 모여서 뭐 자기들끼리 밥 먹은 거 아니야? 대통령이 뭐 자기 사람만 챙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사실은 그 이전에 계속 있었던 번개 미팅을 생각해 본다면 그냥 그 연장선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추석 후에 이제 만찬을 연기한 시점에서 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오비락이라고 네. 그거 하필이면 그거 그 지난번에 2026년 유예합시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화가 나서 사실은 뭐 화가 나서 그러신 것 같잖아요. 네네. 우리 저 최고위원들과 지도부와 함께 하려는 만찬 추석 이후로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날 연찬회에도 안 오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그러면 그런 것도 공식적인 행사는 다 뒤로 미루면서 추석 전에 밥 먹는 게 불편하다고 했으면서 왜 그 사람들은 불러서 드십니까? 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이게 공개가 안 됐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오픈이 돼버린 거야. 근데 맞아요. 일부에서 또 음모론적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용산이 일부러 흘려서 나 한동훈에게 기분 나빠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제가 알기에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취재한 기자가 어디서 어떻게 취재했는지 제가 대충 들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걸 무슨 용산이 일부러 그 윤한 갈등이라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흘렸다라는 얘기는 일부 뭐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야 의정을 놓고 우리가 간만에 네. 대통령이 처음으로 고집을 꺾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네. 처음이 제가 알기엔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네, 그 처음이죠.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처음이에요. 네. 총선 때 우리가 그렇게 좀 그 사과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안 하셔갖고 좀 우리 총선 때 정말 피눈물이 났는데 네. 이번 처음으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과 지금 협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당에 뭐 그런 기사를 흘려서 판을 또 깨려고 그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 사설 보니까 네.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큰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선에 그렇게 크게 승리해놔놓고 그 승리했는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당이 대통령이 가장 힘이 있을 때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내부 분열로 인해 가지고 이준석 패싱시키고 이준석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임기 그런데 초반에 가장 힘이 강할 때 사실 뭐 여당다운 이준석 문제 때문에 네네네. 나라의 혁신이 아니라 당의 문제 때문에 네. 힘을 발휘 못하고 그때 우리의 지지율이 오늘 또 조선일보 사설에 나왔습니다. 10% 이상 빠졌거든요. 그때 그 지지율이 다시 회복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회복되지 네, 않죠. 그리고 우리가 또 총선에서 네. 한동훈 씨 우리 한 대표가 색깔을 가지고 진두 시위할 때 네. 그때도 또 패싱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 그때마다 우리 지지율은 늘 빠져왔다. 네네. 또 요번마저 이런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과거에는 명령받고 왔던 한동훈이었고 네. 이제는 국민의 부름받고 온 그렇죠. 한동훈이 민심과 당심을 얻고 올라오셨죠. 부름을 네. 받고 왔는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네.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고 제가 가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네. 왜 우리는 팀킬에 익숙하냐 왜 왜 우리는 팀킬에 익숙하냐 국민이 뽑아줬으면 정치는 국민의 대의가 정치인데 국민이 뽑아준 당대표에 뭘 우리가 팀킬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부분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네. 굉장히 이제 우리가 기회를 잡았는데 이 기회를 계속 불살라 가야지 네. 다음 지선이나 우리가 대선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 김채표 의원이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네. 진짜 아무 일 없다 당정관계 이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 네. 왔는 보람을 있는 것입니다. 복국회가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복국회께서 지금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다가올 선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 또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서울 교육감 보선에 대한 얘기부터 좀 먼저 하면 진보 진영은 단일화가 준비가 끝났어요. 근데 보수 진영은 지금 뭐 싸우는 정국이 아닌가? 또 팀킬인가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한 6분이 하셨는데 경선 참여의 신청자는 2분인 상황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계는 앞서 3번에 있었던 그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도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선거에서 패배를 했는데 이 똑같은 상황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고민이 되죠. 근데 이거를 당에서 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당에서 입장을 표시할 수도 없습니다. 네. 저는 그게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들도 당의 어떤 지지를 받는다면 그건 나가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육이라는 게 뭐 그 정치와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스운 게 전교조가 말도 안 되는 계기 수업을 통해서 무슨 자기 보수 정부가 마치 무슨 친일 정부인 것처럼 뭔가 공격을 해대고 시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무슨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인 미화 그런 교육들 주한 미군이 무슨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그리고 무슨 한미 군사 훈련이 그게 무슨 침략 전쟁 예비 훈련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네. 전교조 이제는 힘 빠져서 그렇게도 못합니다만 그리고 지금까지 누가 조희연 교육감이나 그 이전에 있었던 광노현 교육감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무슨 당적을 가지면 안 된다 내지는 어떤 당과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일반 유권자들은 알지도 못해요. 어떤 후보가 무슨 분인지 알지 네, 못하게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열하면 계속 져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첫째로는 뭐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둘째는 이제 그렇다면 보수 후보가 단일화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역대로 계속 단일화하지 못해서 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네. 이번에는 박선영 씨가 네. 지난번에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 저희가 53%를 얻었고 네. 그 조희연 씨가 38%인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일화를 했으면 그냥 당연히 다 이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38% 후보에게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조전혁 후보가 1등이었고 그 두 번째가 박선영 후보였던 네. 걸로 알아요. 23 비슷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그 두 번째 득표를 했던 박선영 후보가 사퇴를 하셨어요. 이제 나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를 네.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전혁 후보가 상당히 그 감사하다면서 그 표시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나머지 분들이 무슨 안양옥 그 뭐 전 교총회장이라든가 네. 뭐 몇 분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단일화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은 죄인인 것이고요.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은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단일화해야 된다는 대의 명분을 깨버린 그 사람을 네. 보수의 적으로 규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이제 발 디딜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그 당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간접적으로나마 그런 응원을 하고는 싶은데 그게 법적인 문제를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수 후보 말은 할수 단일화해야 있잖아요. 됩니다. 네, 예, 그럼요. 보수 후보 단일화해야 되고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수의 적입니다. 그리고 보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사의 적이고 우리 교육의 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꼭 단일화 협상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그 광노현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번에 한동훈 대표께서 최고위 회의 때 보니까 지금 이제 혈세를 30억 이상 토해내지 그러니까요. 않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네. 아 그런데 저는 이때 와 한동훈 대표님 대박 했던 이유가 그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돈 현금으로 빨리 압류하자, 계속 압류하자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재치 있고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 어쨌든 우리가 국민의 혈세가 30억 이상 투입된 건데 받아내야죠. 이게 후보 매수죄였잖아요. 그렇죠. 광노현 씨는 네. 후보를 매수를 해서 2억을 주고 상대방 후보를 매수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가장 반교육적인 사람 아닙니까? 공감합니다. 네. 아니 애들한테 야 얘들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돈을 주든 뭐든 상대방을 매수를 하든 협박을 하든 그래서도 네가 이기면 돼. 요즘 반장 선거도 그렇게 하네요. 네. 이런 걸 보여줬잖아요. 네. 네. 이거보다 반교육적이고 비교육적인 게 있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 교육계의 수장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수치예요. 서울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이 또 나오겠대. 30억도 안 갚고 예, 또 나오세요 지금. 벌금 나온 것도 안 갚겠대. 그래서 사실 한동훈 대표님 너무 신박하다 생각했어요. 그거 선거비 내면 그 압류, 선거비 내면 압류. 괜찮을 것 같아요. 한 30번 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동훈 대표가 아니 그거 말이 됩니까? 라고 지적을 했더니 광노현 대표가 광노현 예비 후보겠죠. 네.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 개입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코미디가 돼버린 이유는 네.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네. 광노현 후보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도 팀킬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한테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교육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고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또 먼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선별적으로 하더라고요. 참, 복국배에서 한 말 얘기하고 네, 싶은 것은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일화가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우리 보수가 질이 멸멸해지는 참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네. 그것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라도 네.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교육계 보수가 질이 멸멸한 덕분에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총선에서나 또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네, 네, 과연 네. 어디에서 시작됐겠나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은 부분이 맞아요. 그런 쪽에 네, 저는 맞아요.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 나오셨으니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네. 좀 아까도 뒤에 물러서지 말고 정치법 안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일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당연히 그래야죠. 저도 뭐 그 애들을 키웠던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교육이 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평등 교육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치 세상에 경쟁은 나쁜 것이고 경쟁은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할 수 있다는 식의 그런 거짓 환상을 아이들에게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해라.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박수 쳐주고 경쟁에서 진 사람을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교육. 그게 보수의 가치거든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 교육감들이 지금까지 했던 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점점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전 세계의 어떤 국제 흐름이라든가 세계사의 보편성에 동떨어진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 주장대로 하자면 우리 아이들은 일본 애들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원수로 봐야 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일본, 미국, 중국 뭐가 되든 상관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전 세계 아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이기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아이들이 돼. 승리한다는 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 자기들이 더 앞서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뒤처진 아이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뭐 국가가 복지로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하듯이 우리가 경기에서 진 아이들을 그 넘어진 아이들을 손잡아 주듯이 그렇게 인류애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도와가면서 클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야죠. 좋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총선 패배라는 꼬리표가 사실 붙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추석 연휴가 지나면 10월 16일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가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게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의 평가가 한 번 더 도래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 지도부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이 선거를 이끌어 가실 예정인지도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는 근데 이번에 거는 뭐 네 군데에서 벌어지잖아요. 네. 제일 크게 교육감 선거예요. 네. 서울 교육감 선거고 나머지는 이제 인천 강화에서 군수가 그다음에 그 부산 금정인가요? 네네. 거기서도 그렇죠. 그렇고 나머지도 다 이제 영광과 곡성에서도 그 선거가 치러져요. 군수 선거가 치러져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번 선거 다 시도당에서 공천을 하도록 했고요. 뭐 이 선거에 당이 전부 다 달라붙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왜냐하면 뭐 그 호남에서 우리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그 강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앞선 지역이에요. 근데 저희 강화 좀 걱정이 돼요. 강화도. 아, 그래요? 왜냐면 후보가 14명이나 나왔습니다. 맞죠. 14명의 후보가 나와서 난립을 하고 있으니 이 중에서 몇 명이 심지어는 뭐 안상수 전 시장께서 인천시장께서 네. 나오려고 하다가 뭐 또 저희가 좀 그러시면 안 되지 않을까 했더니 뭐 무소속으로 나오실까 말까를 고민하고 계신데요. 제발 이 자리에서 안상수 선배님 제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야 뭐 본인의 선택이시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네. 근데 그렇게 14분 중에서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어제 오늘 여론조사를 해서 1차에서 그 4분으로 이제 추리고 네. 그다음에 그 4명을 또 2차로 이제 주말쯤에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이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낼 텐데 네. 제발 이 14분의 후보가 그 결과에 네. 경선 결과에 승복을 하시고 그리고 서로 도와서 꼭 강화군수 선거에서 그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 교육감 선거처럼 여러 명 나와서 이변을 네. 만들어내고 뭐 죽 서서 뭐 주는 뭐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드릴 질문은 좀 다 드리고 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네. 국국회에서 하나 여쭤보고 네. 네, 싶습니다. 국부회의 발언.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기에 맞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목소리를 분명히 해줌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우리가 당 대표가 되시고 또 최고위원도 되시고 이랬는데 네, 그런데 내가 지금처럼
소신 있는 발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김채구 의원님한테 네. 그런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국민의 부탁인 것 같아요. 네, 국민의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화답해서 저도 이제 떠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민주당에서 계엄령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진짜 망상이거든요. 망상도 유만부득이지.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망상을 국민들에게 그거를 강요해서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그걸 믿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하는데 도심에 이제 탱크 퍼레이드라고 들어오잖아요. 네. 야, 그 탱크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계엄령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전염병인 것 같아요. 망상이 지금. 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발언이 이렇게 국민들을 그 잘못된 믿음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그런 걸 해명해야 되는 상황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웃기잖아요, 이게. 국무총리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걸 합니까? 심지어는 그 계엄령을 내리는 수괴로 보내졌다는 김용현 국방장관도 아니 제가 그런 명령 내리면 군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동훈 대표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태가 오면 제가 제일 먼저 앞에 땡크 앞에 가서 항의 시위할게요. 도대체 말이 되는 말씀을 해야죠. 근데 그런 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면서 국민들을 저렇게 현혹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저건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그쵸. 윤석열이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알아? 추석 때 모이면 그런 얘기 하라는 거죠. 야, 계엄령 내린대. 계엄령? 사람들 옛날에 1980년대 저는 그때 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네. 비상계엄이 확대돼서 그때 얼마나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광주에서 위혈 충돌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야, 계엄령을 내려? 이 공포감에 젖어들게 되거든요. 뭐 논리적인 거 안 따지고 그렇게 무서운 감정을 갖게 되는데 아마 그런 거 노린 것 같아요. 추석 때 가서 모이면 윤석열이 얼마나 나쁜 대통령인지 그리고 정부 여당이 얼마나 못된 정당인지를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그 바이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입소문이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꼭 믿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국민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국민들도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민들의 평가의 시간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최고회의 때 네. 얘기했던 얘기 나옵니다만 작은 거짓말이나 큰 거짓말을 믿게 된다고.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 또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네. 짚고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추석 명절인데 우리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민주의 명절 추석인데 네. 사실은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물론 이게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경제가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들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변명 같긴 하지만 600조였던 국가 부채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그걸 1000조가 넘게 만들어놨습니다. 해방 이후 이렇게 많은 돈을 풀었던 정권이 없죠. 그게 코로나 때문이라는 일부 그 면책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100조를 갖다가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4대강 그 사업한다면서 22조 했더니 국민혈세 22조를 4대강 하는데 쏟아 부었다고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까? 나실 겁니다. 감사원 감사만 몇 번 받았습니까? 네. 그러던 정권이 청년 일자리 무슨 강의실에 불 끄면 돈 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청와대에다가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가면서 쇼를 해가면서 100조를 날렸고요. 그 국가 부채를 1000조 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후유증 저희 지금 심각하게 앓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돈이 그렇게 풀렸으니 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요, 아니 또 전 정권 얘기입니까? 정권 잡은 지 2년이 넘었는데 맞아요. 우리가 지금 책임져야죠. 하지만 당신들이 한 짓에 대해서 반성은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 반성 못했어요. 반성 하나도 안 25만 원 해요. 또 살포하잖아요. 네, 또 25만 원 얘기합니다. 그거 13조 얼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금투세 갖고 얘기하면 금투세를 폐지하면은 세금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아니 13조를 뿌리겠다는 사람들이 1조 3천억 그 세금 못 걷는다고 그거 갖고서 그 아우성 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뭐 얘기가 좀 곁가지로 흘렀습니다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추석에 저희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국민들이 이 뭐랄까 경제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만한 나라로 만들기 네.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 사실은 민생에 대한 정말 좀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으신 게 딱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기대하고 또 국민들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김종혁 최고위 모시고 의료개혁에 대한 견해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 출범에 대한 세간의 평가 또 앞으로의 선거까지의 대화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많이 나오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답이 1초 늦으셨는데 저희가 추석 이후에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